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중소기업에서 세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저와 남편은 4년 전에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되었고 2년 연애 끝에 결혼에 꼴이 나게 되었어요.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저는 세무 업무를 하고 있고 남편은 친구와 함께 건설회사를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었죠. 저희 부부가 나름 직업이 좋다 보니 주변 사람들은 둘이 결혼하면 문제없이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물론 주변 지인들의 입장과 가족의 입장은 다르니까 부모님은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하셨죠. 예지야, 꼭 이 결혼해야 되겠니? 아빠는 사업하는 사람이랑은 결혼 안 했으면 좋겠어. 돈은 잘 벌지 몰라도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매번 불안한 마음 안고 살아야 돼. 아빠 친구 아들도 얼마 전까지 사업 잘 운영하다가 최근에 말아먹어 신용불량자 됐다고 하더라. 아빠 너무 걱정 마세요. 재훈 씨 똑부러진 성격이고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은데 무슨 일이 있게 하겠어요? 게다가 제가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몰라도 일하면서 회사에서 따박따박 월급 나오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요. 항상 제 편을 들어주셨던 부모님은 이번에도 남편과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저는 그저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만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막상 결혼 생활을 해보니 결혼 전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더군요. 결혼 전에 남편은 굉장히 다정했고 똑부러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같이 생활을 해보니 어린아이같이 철없고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남편은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자마자 저에게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어느 날 주말에 누군가 집 문을 크게 두드려서 나가보았더니 무서운 사람들이 집에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오면서 저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남편이 본인들에게 돈을 빌려갔는데 이자를 안 내놓는다면서요. 정말 당황스러웠죠. 그 사람들은 집안을 어지럽히며 한참을 난리 피우더니 제가 무슨 사정인지도 모르겠고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오늘은 일단 가시면 안 되겠냐고 했죠. 애절하게 부탁하니까 결국 2일 뒤에 다시 올 테니 그때는 준비해 놓으라면서 나갔어요. 저는 갑작스러운 일이 머릿속이 새하얘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죠. 그렇게 한참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저는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게 되었어요. 여보, 사실 요즘 원자재 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어쩔 수 없이 내 이름으로 사채를 끌어다 썼어. 그래서 말인데 당신 결혼 전에 모아놓은 돈 있다고 했지? 혹시 그걸로 내 사채빚 갚아주면 안 될까? 당신 미쳤어? 다른 것도 아니고 겁도 없이 사채를 끌어다 썼다고? 그래놓고 나한테 사채 빚을 갚아달라는 게 말이 되니? 이유가 어찌 되었건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하니까 일 만든 사람이 직접 해결해. 그리고 한 번만 더 사채하는 사람들 집에 오면 그때는 바로 이혼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제가 칼같이 거절을 해버리니까 남편은 결국 알겠다면서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만 믿고 모르는 척 넘어갔죠. 남편도 며칠 뒤 저에게 다가와서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생길 수 있다면서 친구 부모님이 대신 사채빚을 갚아줬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다른 것도 아니고 남편이 사채를 썼다고 하니까 그동안 걱정이 많았는데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사채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이 편해졌는데 10분 거리에 살고 계시는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시댁으로 부르시더군요. 니네 아빠 구청에 공무원으로 있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이게 뭐냐? 본인이 키워서 팔고 있는 상황버섯이라면서 맛있게 드시라고 편지까지 써서 집에 보내왔더라. 너 니네 아빠 직업 속인 거야? 얘 완전 사기꾼이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얼마 전에 아빠가 은퇴를 하셔서 농사를 한번 지어보겠다고 하셨거든요. 결혼 전 상견례 할 때까진 저희 아빠가 구청에서 일하고 계신 상황이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본의 아니게 속인 게 되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그 일을 했으니 속인 게 아니다. 나 참 기가 막혀서 말이 다 안 나오네. 아니 은퇴를 했으면 가만히 앉아있을 것이지. 하필 골라도 농사꾼이 뭐야. 그 천한 직업을 왜 고르냐고. 시어머니는 은퇴 후 아빠가 선택한 상황버섯 농사꾼이란 직업이 정말 싫으셨던 것 같아요. 아빠가 농사꾼으로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저에게 큰 소리치고 옆에 있던 베개까지 던지면서 아주 난리를 치더군요. 사실 남편은 아빠가 상황버섯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애초부터 알고 있었기에 시어머니에게 가서 따로 말씀을 드렸겠지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렸던 것인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시어머니는 전혀 모르고 계셨죠.
아빠는 사돈이라고 정성껏 키운 상황버섯을 좋은 것들로만 골라서 보내셨는데 솔직히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천한 직업이라고 난리만 치는 시어머니에게 많이 서운하더라고요. 그래도 결혼 전 엄마가 괜히 시어머니에게 덤비고 큰소리치면 미움받는다고 웬만한 일은 참고 넘어가는 게 좋다고 하셨기에 아무리 억울해도 일단 그냥 넘겼습니다. 그러나 이날 이후 저를 대하는 시어머니의 태도는 180도 돌변하기 시작했고 시집살이가 본격화되었어요.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저를 불러내서 파출부처럼 부려먹었죠. 게다가 회사에 있을 때도 아프다거나 사고가 났다는 등 온갖 핑계를 대서 자꾸 집으로 불러댔어요. 저는 결국 시어머니의 불호령에 급히 회사에 반차를 내고 양해를 구한 후 시댁에 달려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막상 시댁에 가보니 시어머니의 다리는 멀쩡하고 부엌에 요리 재료들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불안한 예감이 머리를 스쳤지만 저는 최대한 티를 내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다리는 왜 멀쩡하며 부엌에 요리 재료들이 왜 널브러져 있는 거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천연덕스럽게 저녁에 모임이 있어 친구들이 집에 오기로 했다면서 몇 시간 안 남았으니 저에게 10초 반상을 차려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당연스럽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모습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한동안 말을 못하고 있다가 겨우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 회사에서 일하다가 반차까지 급하게 내고 왔는데 10초 반상을 차리라뇨. 게다가 다쳤다고 하시더니 아주 멀쩡하시네요. 어머니 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냐? 시애미 친구들이 집에 오면 며느리가 음식하는 건 당연한 거지. 다른 사람들은 시애미가 예순 되면 파티도 해주고 용돈도 팍팍 주더만 친구들 와서 10초 반상 차려달라는 게 그렇게 기분이 나쁘냐? 너는 어떻게 된 게 고분고분 들어주는 맛이 없어? 서운하다는 식의 시어머니 말에 저는 결국 한숨을 쉬며 음식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다 뒤집어 엎고 집에 가고 싶었지만 그래도 평생 가족으로 볼 사이인데 이참에 고부 관계가 좋아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었죠. 물론 시간 여유가 없어 10첩 반상까진 아니었지만 메인 요리 2-3가지 정도로 성심성의껏 음식을 만들어 대접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 표정은 한결같이 마음에 안 든다는 식이었죠. 친구분들이 오셔서 식사를 하며 며느리 요리 잘한다고 요리사를 했어야 한다면서 칭찬을 하는데 시어머니는 맞장구 한번 안 치고 오히려 저를 깎아내리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시어머니 기 한번 세워드리려고 온종일 정신없이 식사를 차려낸 저는 괜히 서운하고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그래도 시어머니 모임은 무사히 잘 끝나게 되었고 친구분들도 늦지 않게 다들 돌아가셨어요. 저도 애써 서운한 마음을 감추면서 뒷정리를 다한 후 시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집에 가려고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에 가려는 저를 붙잡더니 또다시 큰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너 내가 오늘 10첩 반상 내놓으라고 했냐 안 했냐? 오늘 차린 음식들 보니까 5첩 반상도 안 되더라. 음식 3개밖에 안 내놓는 거 보고 내가 얼마나 얼굴을 붉혔는지 알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친구들이 오는데 너는 며느리가 되어서 어쩜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어. 어머니 신경을 제대로 안 썼다뇨? 저 오늘 회사에 있다가 불려와서 4시간 내내 음식했고요. 지금 저녁 11시가 다 되어가는데 뒷정리까지 다 하고 나서 이제야 집 가려고 옷 입었어요. 아이고 그러셨어요. 우리 며느님 아주 고생이 많으셨네요. 너는 어쩜 네 형님이랑 이렇게 다르니? 네 형님은 예전에 내 친구들 왔을 때 10첩 반상에 가지고 갈 선물까지 들고 왔더라. 그뿐이냐? 매년 내 생일마다 용돈까지 두둑히 가지고 오는데 대체 너는 해준 게 뭐 있다고 큰 소리야? 이날 시어머니는 저에게 아주 크게 화를 내셨어요. 사실 시어머니 말을 듣고 있자니 내가 요리에 뒷정리까지 다 했는데 대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친정엄마의 말을 되새기면서 참고 또 참았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점점 더 심하게 형님과 비교를 하기 시작했죠. 사실 시어머니가 형님과 저를 비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형님과 아주버님은 지금 현재 식당을 크게 하고 있는데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돈을 엄청 벌고 있거든요. 하지만 형님과 다르게 저는 회사에서 월급 25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 친정아빠 문제도 있었다 보니 그게 불만이었던 시어머니는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이러는 듯 보였죠. 형님처럼 용돈을 두둑이 가져다 주지 못하면 순하게 부리는 맛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항상 못한다 하니 내가 니를 예뻐할 수 있겠냐?
아빠가 농사꾼이라는 것도 숨기고 시키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답답해 죽겠네. 십처반상을 차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었어요. 어머니, 다음엔 제대로 준비할게요. 죄송해요. 형님과 비교를 해대는 시어머니가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날 저는 오전에 회사 일을 하고 오후에는 시어머니 친구분들 식사 대접부터 뒷정리까지 하다 보니 너무 피곤해서 대충 끝내고 집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키진 않지만 그냥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죠. 잘못했든 안 했든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대충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한 거예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꼬투리를 잡고 늘어지거나 가려는 절 붙잡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시댁 밖을 나와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가려고 이동을 하려는데 그 순간 형님에게 전화 한 통이 왔죠. 오늘 어머니 친구분들 집에 오셨다고 하던데 동서가 가서 음식한 거지. 아무래도 동서가 회사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쉽게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내가 가보려고 했는데 오늘따라 손님이 몰려들어 빠져나올 수가 없었네. 어머니 감당하기 힘들었을 텐데 동서 혼자 고생 많았어? 아니에요, 형님. 잘 끝났어요. 그래, 첫째 며느리인 내가 가봤어야 하는데 정말 미안해, 동서. 오늘 들어가서 푹 쉬고 다음에 시간 맞춰서 서방님이랑 가게 한번 와. 내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그렇게 저는 형님과의 통화를 마무리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아파트 입구 앞에서 어떤 사람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대체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에 자세히 살펴보니까 시어머니가 어떤 남자에게 박스를 건네주면서 돈을 받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대로 집에 들어가 버렸죠. 이 야밤에 대체 뭘 한 건가 싶어서 저는 실례인 줄 알면서도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누었던 그 남자를 붙잡았어요. 그런데 제 눈에 보였던 것은 그 남자 손에 들려있는 저희 아빠가 힘들게 키워낸 상황버섯 박스였습니다. 저 정말 죄송한데요. 아까 얘기 나누던 사람이 저희 시어머니인데 보니까 돈을 주고 이 박스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뭐 하셨던 것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까 그분이랑은 중고 거래한 건데요. 손도 안 댄 깨끗한 상품이라길래 상황버섯 돈 주고 구매한 거예요. 그 남자는 시어머니와 중고 거래를 했다며 저에게 대답을 해주고 그냥 쌩하니 가버렸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저희 아빠가 열심히 키워서 보내준 상황버섯을 중고거래로 팔아버리다니 정말 서운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시댁에 다시 올라가서 우리 아빠가 키워서 보내준 거 왜 팔아 넘겼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중고거래 했다는 걸로 따지고 되면 제가 너무 속이 좁은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서운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친구분들이 집에 다녀간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저에게 더 막무가내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하거나 시댁에 찾아가서 대화라도 나누면 말끝마다 농사꾼으로 있는 저희 아빠를 들먹이셨던 거죠. 더구나 용돈을 더 내놓으라고 난리를 쳤어요. 누가 보면 제가 아예 용돈을 드리지 않는 줄 알겠지만 사실 저희 부부도 매달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물론 남편 회사도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고 저도 똑같은 월급을 받고 있는 입장이니까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많이 드리진 못하는 편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형님 부부의 상황과 저희 부부의 상황이 엄연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저를 불러놓고 무리한 요구를 자꾸 했습니다. 너는 이게 용돈이라고 보내온 거냐? 네 형님은 매달 몇백씩 보내주는데 너는 어떻게 된 게 용돈이 코딱지만 해. 요즘 시대에 이걸로 뭘 하라고 보낸 거냐? 이거 가지고는 생활비도 못해. 어머니, 저희 상황에 그 정도 보낸 것도 크게 보낸 거예요. 나중에 여유 생기면 더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조금만 봐주세요. 매달 좋게 얘기하고 넘어가 줬더니 너는 안 되겠다. 내가 아예 용돈 액수를 정해줘야지. 니들 다음 달부터 용돈 매달 200만 원씩 내놔. 돈 모자라면 니네 친정에 좀 부탁을 하든지 해. 뭐 가난한 농사꾼인 니네 아빠가 매달 몇백만 원씩 딸 위해서 내놓을 수 있을진 잘 모르겠지만. 저와 친정까지 싸잡아서 무시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날뛰면서 난리를 쳤죠. 저는 그날 시어머니 앞에서 할 말 못할 말 다 했던 것 같아요. 결혼 이후부터 마음속에 쌓아놓았던 것까지 다 꺼내서 터뜨려버렸죠. 용돈 200만 원이 네 집 개 이름인가요? 막말로 어머니 형님이랑 제가 드리는 용돈 다 합하면 일반 가정 생활비 훨씬 넘어요. 그런데 뭐가 또 부족해서 매달 200만 원씩 돈을 달라는 건데요. 나는 뭐 사람 아니냐? 나도 매달 생활비는 필요할 거 아니야. 그리고 너 어디서 배워먹은 보르장머리야?
네 애비애미가 시애미한테 그렇게 행동하라고 가르쳤냐? 진짜 버릇없게 아주 잘 키워놓으셨네. 뭐라고요? 이 일과 상관없는 저희 부모님은 왜 걸고 넘어지세요? 어머니도 잘한 거 하나 없으세요. 형님이랑 저랑 드리는 용돈 합쳐서 한 달에 400만 원이 넘잖아요. 그 큰 돈을 매달 꿀꺽 하시고도 얼마 전에 저희 아빠가 보내주신 상황버섯까지 중고 사이트에 판매하셨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친정아빠가 보내준 상황버섯 세트 가지고 중고 거래하는 걸 봤다고 하니까 살짝 놀란 듯 멈칫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이내 뻔뻔스럽게 본인이 버섯을 안 좋아해서 팔았는데 그걸 가지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잡는다고 큰 소리를 뻥뻥 치셨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서 대학이 제일 어렵다는 사돈이 정성을 담아 키워서 보내주신 상황버섯을 팔아놓고 당당하게 나오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눈치도 없이 저에게 손가락질까지 하면서 아주 난리를 치더라고요. 옛날 같았으면 저도 웬만한 일은 참고 넘어갔을 텐데 이날은 참을 수 없을 만큼 머리 끝까지 화가 차올라서 지지 않고 하나하나 따서들며 싸웠어요. 결국 시댁에서는 처음으로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 큰 소리가 오고 갔죠. 저는 아주 미쳐서 날뛰었고 시어머니도 지지 않고 옆에 있는 물건들을 던져가며 막말을 해댔어요. 덕분에 이날 저와 시어머니 사이의 갈등이 심화가 되었죠. 한참을 그렇게 싸우다가 제가 흥분한 상태로 계속 따져들고 난리를 치니까 시어머니는 안 되겠다 싶었나 봅니다. 갑자기 식탁에 있던 전화기를 집어들더니 누군가한테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더라고요. 한참을 싸우다가 갑자기 전화를 하는 게 이상했지만 일단 저는 가만히 지켜보았어요. 처음에는 어디 신고라도 하려는 건가 싶었는데 전화가 연결되고 상대방 목소리를 들어보니 딱 알겠더군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너 퇴근했으면 얼른 집에 좀 와라. 내가 용돈 좀 올려달라고 했다고. 네 와이프 내 앞에서 눈치 켰던 채로 큰 소리치고 난리도 아니다. 너 빨리 와서 쟤 좀 데려가 교육 좀 시켜. 그게 무슨 소리야. 얘지 지금 거기 있어? 아니 용돈을 뭐 얼마나 올려달라고 했는데 걔가 큰 소리를 내고 난리를 치는데. 매달 200만 원씩 보내라고 했다. 왜? 쟤 시끄럽고 성가셔 주겠으니까 얼른 와서 데려가기나 해. 누가 얘기나 한번 해보자고 큰 소리를 뻥뻥 치더니 결국 시어머니는 남편을 불러 데려가 교육을 시키라고 하더군요. 대체 누가 누구를 교육시킨다는 것인지 어이가 없었어요. 그렇게 통화가 끝나고 한 10분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이 시댁으로 찾아왔고 대체 여기가 어디라고 난리를 치냐면서 저를 무작정 끌고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에게 헛소리를 시전했습니다. 네가 뭔데 우리 엄마를 그딴 식으로 대? 얘기 들어보니까 엄마가 틀린 소리 한 거 하나 없더만. 용돈 달라면 주면 될 것이지 꼭 그렇게 난리를 쳐야 해. 우리 엄마 말대로 너 교육 좀 다시 받아야겠다. 당신이 뭐라고 나를 교육시켜야겠다는 헛소리를 하는데? 그러는 당신은 교육이 잘 되어 있나 봐? 뭐 교육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서 겁도 없이 사치나 쓰고 말끝마다 우리 아빠 무시했니? 너 말 다 했어? 네가 지금 눈이 돌아가서 배는 게 없나 본데 내가 좋은 말로 할 때 우리 엄마 앞에서 무릎 꿇고 빌어라. 그리고 앞으로 용돈 200만 원씩 드리겠다고 말씀드려. 진짜 너는 생각이 있냐 없냐? 용돈 줄 돈이 없으면 차라리 몸으로 때우기라도 해. 왜 우리 엄마 속상하게 난리를 피워? 정말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더니 남편이 행동하는 것이며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시어머니와 완전히 반박이었습니다. 게다가 엄마밖에 모르는 마마보이라니 정말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었죠. 이 사실을 결혼 전에 알았다면 저는 사랑이고 뭐고 그냥 이 남자와 결혼하길 포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결혼 전에 본인이 마마보이고 시어머니 말이라면 죽는 척이라도 할 사람이라는 것을 완벽하게 숨겼죠. 실제로 남편은 결혼 전에 저만 바라보고 제가 하는 말이라면 뭐든지 다 해줄 것처럼 행동하다가 결혼 후에 태도가 180도 바뀌었거든요. 처음에는 설마 본인이 마마보이인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가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기분 좋을 때 살짝 떠보면서 물어보니 본인도 마마보이인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쳐볼 생각이 없냐고 언제까지 엄마 품에서 살 수는 없지 않겠냐며 잘 구슬려 보려고 애쓰기도 했지만 남편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아빠도 없이 혼자 본인과 형을 키운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다 들어주는 거라면서 오히려 저한테도 친정 부모님보다 시어머니를 더 챙길 것을 강요하더군요. 그때 남편의 대답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어차피 더 얘기해봤자 들을 생각도 없고 대화가 안 통하는데 내가 뭘 어쩌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냥 이것도 병이다 하고 지나갔어요.
다만 이 시기에 이혼을 생각하곤 있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마마보이라서 불편한 점은 있었어도 그동안 저에게 피해가 되는 일은 없었거든요. 오히려 시어머니가 저를 쥐잡듯이 잡고 힘들게 만들었죠. 물론 가끔씩 너무 시어머니 말만 따르려고 하고 본인이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자꾸 숨으려고만 하니 아내로서 답답한 구석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라니까 사람의 태도나 행동이 완전히 바뀌더군요. 저를 집까지 끌고 간 것도 그렇고 교육을 시켜야 한다느니, 친정아빠가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창피하다느니 시어머니와 똑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게다가 제가 없을 때 시어머니가 뒤에서 남편에게 또 이상한 지시를 한 것 같았죠.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시어머니와 똑같이 저를 무시하고 괴롭히기 시작했거든요. 어쩜 저렇게 사람이 순식간에 변할 수 있는 것인지 온몸에 소름이 돋고 남편이 무섭게 느껴지더군요. 게다가 시어머니와 함께 저를 무시하고 괴롭히니 저는 2배로 힘들 수밖에 없었죠. 당신은 참 시대 잘 골라 태어난 것 같아. 과거에 태어났으면 아빠가 천한 농사꾼이니 자식인 당신도 똑같이 천한 농사꾼이었을 거 아니야? 당신은 이 시대에 태어난 걸 하늘에 감사해야 돼. 뭐라고? 내가 과거에 태어나서 아빠 피 물려받아 농사꾼이 되었으면 나랑 결혼한 당신은 뭔데? 당신도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어? 아니지. 당신이 천한 농사꾼이었으면 내가 당신이랑 결혼을 왜 해? 잘난 내가 미쳤다고 당신을 선택했겠냐? 당연히 돈 많고 예쁜 여자한테 장가갔겠지. 뭐 예를 들면 그 나라 공주라던가. 정말 말인지 방구인지 기가 막혔지만 남편이 하도 시어머니랑 돌아가면서 저러고 있으니 나중에는 화도 안 났습니다. 제 눈에 비춰지는 남편 모습은 그냥 한심 그 자체였죠. 농사짓는 친정아빠를 들먹이며 헛소리라던 그날도 눈치코치 없는 남편은 제가 본인을 한심하게 쳐다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뭐가 그렇게 좋은지 배꼽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남편이 뜬금없이 제 월급 통장과 도장을 급하게 찾는 거예요. 본인 통장도 아니고 제 월급 통장을 찾으니 저는 또 무슨 사고라도 쳤나 불안해져서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또 이상한 지시를 받고 와서는 엄마가 내 월급 통장을 가져오라고 했다 하더군요. 남편의 말을 듣고 시어머니가 대충 무슨 생각으로 월급 통장을 가져오라고 했는지 눈에 훤히 보였죠.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월급 통장 가져가고 싶은 사람이 직접 와서 얘기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또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제 말을 그대로 전하더군요.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집까지 찾아와 노발대발 난리가 났었습니다. 너 지금 나랑 한판 해보자는 거냐? 월급 통장 달라고 하면 순순히 넘겨주면 될 것을 내가 직접 너희 집까지 찾아와서 이 난리를 쳐야겠어? 집안 개판 나기 싫으면 좋은 말할 때 월급 통장 내 손에 내놔. 제 월급 통장을 왜 어머니한테 드려야 하죠? 제가 열심히 일해서 받은 돈 가지고 왜 어머니가 이래라 저래라 하시냐고요. 당신 빨리 엄마한테 월급 통장 안 드려? 그리고 아무리 당신이 일해서 번 돈이어도 나랑 결혼했으면 당신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당신 건데 왜 당신 소유의 돈인 것처럼 굴어? 빨리 드리고 조용히 넘어가자. 남편까지 합세해서 월급 통장 당장 내놓으라고 소리를 치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정말 월급 통장 건네줄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었고 절대 못 주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눈이 돌아가서 집안 곳곳을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물건들을 아주 헤집어 놓았죠. 정리해놓은 옷들이며 서재방에 있는 책들이며 다 바닥에 던져놓고 집안을 아주 개판으로 만들어 놓는데 저는 도저히 참지 못할 것 같아 형님에게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어요. 사실 형님과 아주버님은 시어머니와 남편과는 달라서 성격이 정말 좋고 착하거든요. 그리고 제 사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면 항상 제 편이 되어주었죠. 그래서 시댁 식구들 중에서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형님과 아주버님이에요. 시어머니가 찾아와 월급 통장을 내놓으라며 난리를 쳤던 그날에도 형님은 저의 전화 한 통에 30분 거리를 한달음에 달려와 주셨으니까요. 형님은 도착하자마자 상황을 살피더니 시어머니를 말리기 시작했고 아주버님은 저희 남편에게 잠시 대화를 하자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형님이 이야기를 하자 그제야 시어머니는 조용해졌고 제대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동서 월급 통장을 달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월급 통장은 왜 달라고 하셨어요? 혹시 드리는 용돈이 모자란 거면 제가 조금 더 드리던지 할 테니까 차라리 저한테 말씀하세요. 누가 돈이 부족해서 월급 통장을 달라고 했다니?
물론 용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얘네가 돈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서 대신 관리해주려고 한 거야. 그런 거라면 동서한테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달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도 동서가 어머니의 뜻을 오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일은 화 푸시고 우리 좋게 넘어가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기분 좋으시라고 다음 달 용돈은 제가 더 챙겨드릴게요. 그렇게 형님의 도움으로 시어머니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기분도 풀 겸해서 밖으로 나가 형님이랑 아주버님과 술 한잔 기울이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동서 요즘 많이 힘들지? 나도 동서 마음 다 알아. 그래도 시댁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마. 괜히 스트레스 받으면 동서만 더 고생이야. 그래요, 재수씨. 우리 엄마랑 동생이 너무 못난 구석이 많아. 내가 다 미안하네. 오늘 재호한테 단단히 일렀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아요. 혹시 또 재호가 문제 일으키면 바로 나한테 전화하고요. 내가 최대한 해결해 줄게요. 네, 형님, 아주버님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결혼하고 나서 시집살이에 남편의 무시까지 힘든 게 너무 많았었는데 형님과 아주버님이 옆에서 달래주며 위로를 해주니까 기분도 한결 나아진 듯 했어요. 정말 형님과 아주버님이 내 옆에 없었으면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버텼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이렇게 천사 같은 사람도 다가오는 불행을 피할 수는 없었나 봅니다. 옆 동네 사람들도 찾아올 정도로 유명한 맛집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게를 접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갑자기 잘 나가던 가게 문을 왜 닫는 거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형님이 말하길 한 달 전 형님 가게 옆에 3층 건물을 통으로 쓰는 큰 가게가 생겼는데 단골 손님들이 그 가게로 옮겨가면서 수익이 3분의 1로 줄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형님이 얼마나 맛있길래 단골 손님들을 다 빼앗아가나 싶어 몰래 음식 포장을 해서 맛보았는데 기가 막힐 정도로 본인 가게 음식과 완전히 맛이 똑같았다고 합니다. 들어가는 재료도 바뀐 거 없이 붙여넣기 한 수준이어서 레시피를 베낀 건가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형님은 억울한 마음에 아주버님과 그 가게에 가서 레시피 베껴서 만들어 파는 건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는데 그쪽 가게 사장은 그렇게 억울하면 소송이라도 하라고 했다더군요.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형님은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보기도 했었지만 애초에 그쪽 가게에서 레시피를 베껴서 만들어 판다는 증거가 없었고 무엇보다 법적으로 보를 받고 있는 레시피가 아니었기에 소송을 해도 이길 확률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형님은 새로운 레시피라도 개발을 해야 하나 싶어 기사회생을 위해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손님들은 계속 떨어져 나갔다고 했죠. 형님과 아주버님은 가게 유지 비용이 안 나올 정도로 마이너스 상태가 계속되자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도 형님의 가게가 폭삭 망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는 형님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 바뀌게 되었죠. 한 번은 시아버지 제사 때문에 시댁에 다 같이 모여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형님을 막 구박하더라고요. 너 요즘 가게 망하고 신문이랑 우유 배달하고 있다면서 하여간 직업 선택하는 꼬락서니 하고는 배달의 농사꾼에 아주 잘하는 짓이다. 끼리끼리 모인다더니 아주 둘이 잘 어울리는 한 쌍이야. 시어머니는 옆에서 설거지하고는 저까지 싸잡아서 무시하고 윽박을 지르셨습니다. 저는 이래저래 안 그래도 힘든 형님한테 윽박을 지르면서 말씀을 하시니까 끼어들어 한마디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형님은 그런 저를 붙잡으며 하지 말라는 식으로 눈짓을 했죠. 시어머니는 누가 봐도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말씀을 하셔서 저 같으면 벌써 난리를 쳤을 텐데 형님은 기분이 나쁠 텐데도 전혀 티를 내지 않고 오히려 시어머니를 달랬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지금은 상황이 이렇지만 오빠랑 저 금방 일어설 수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쫄딱 망해놓고 입은 살아서 움직이네. 너 지금 상황 이렇다고 해서 시댁 일 무시하지 마라. 용돈은 10원 한 장 빼놓지 않고 다 받을 테니까 그렇게 하라. 어머니, 저희 예전처럼은 힘들 것 같은데. 시어머니는 혹시라도 용돈 못 준다는 이야기를 할까봐 형님 말은 듣지도 않고 급하게 부엌을 나갔어요. 당연히 형님은 10원 한 장도 못 빼준다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머릿속이 복잡한 듯 보였죠. 저도 옆에서 듣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형님에게 쉽사리 말을 걸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한 채로 형님과 저는 시댁 제사 준비를 하게 되었고 무사히 마무리 지은 후 각자의 집으로 헤어지게 되었죠. 저는 형님 걱정에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남편은 뭐가 그렇게 신이 나는지
시댁에서 술 한잔 걸치고 들어와서 늦은 시간에 큰 소리로 음악을 틀어놓고 방방 뛰며 주정을 부리더군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 줄 알아? 새벽 1시야. 이 시간에 음악 틀어놓고 방방 뛰면 고성방가로 신고 들어간다고. 취했으면 얼른 들어가서 퍼슬러 잠이나 자. 대체 네가 뭔 상관인데? 내 집에서 내가 춤추고 노래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한다고 이 난리야? 나 오늘 기분 좋으니까 말리지 말고 너나 들어가서 자. 마음 같아서는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는 모른 척 들어가서 자고 싶었는데 혹시라도 이웃 주민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억지로 오디오를 끄고 남편을 데려다가 침대에 눕혔어요. 그리고는 거실로 나와 형님을 도와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게 되었죠. 지금 가게를 접어서 배달일로는 생활비도 모자랄 텐데 시어머니 용돈까지 책임지라고 하니까 그것까지 형님이 부담하기엔 너무 벅차잖아요. 물론 아주버님도 음식 배달일과 일용직일을 병행하고 있다고 했지만 조카들도 있는 상황에 어떻게 시어머니 용돈까지 감당을 하겠어요. 그렇다고 착한 형님 성격에 시어머니가 용돈을 달라고 하는데 무시하거나 할 것 같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제가 결혼 전에 모아놓은 적금을 깨서 형님에게 드려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형님에게 도움받은 게 너무 많은데 힘든 상황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 넘어갈 수 없었거든요. 단지 제가 걱정을 했던 것은 형님이 돈을 안 받는다고 하거나 동서한테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까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형님을 도와드리기로 마음을 먹었고 다음날 퇴근을 하고 집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형님, 이거 제가 결혼 전에 모아놓았던 돈인데 이걸로 필요한데 쓰시라고 가져왔어요. 이거 받아주세요. 아니야,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 그러니까 그냥 가져가. 이 돈 동서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일 텐데 내가 어떻게 써. 그냥 다시 가져가서 동서 필요한 곳에 써. 마음 써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 어머님이 자꾸 용돈도 달라고 하시고 조카들도 있어서 돈 들어갈 건 많은데 그거 어떻게 다 감당하시려고요. 제가 시집와서 형님 때문에 버텼는데 이 정도는 도와드릴 수 있어요. 당장 쓸 곳 있는 게 아니라서 저는 괜찮으니까 형님 필요한 곳에 쓰시고 나중에 잘 됐을 때 그때 돌려주세요. 저는 끝까지 형님을 설득하려고 했으나 끝내 제 돈을 받아가도 쉽게 못 쓴다면서 거절을 하셨습니다. 결국 저는 가지고 갔던 돈을 다시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었죠. 이후로 제가 몇 번이나 도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으나 형님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끝까지 버텨내시더군요. 그렇게 반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형님은 살던 집까지 팔고 반지하방으로 옮기게 되었고 여전히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셨죠. 그리고 아주버님도 계속 취직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셨으나 아무래도 나이 때문인지 받아주는 곳이 없다면서 경비원 일이라도 알아봐야 하나 하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다더니 시어머니도 형님이 가게 문을 닫은 후부터 계속해서 구박과 윽박을 지르셨죠. 심지어 그런 상황에서 집까지 팔고 아이들과 함께 반지하방으로 이사를 갔으니 형님만 보면 폭주족처럼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을 쏟아내셨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형님은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을 하면서 끝까지 웃고 넘기려고 하셨습니다. 옆에서 보기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시댁으로 급히 형님과 저를 부르셨죠. 또 무슨 소리를 하시려나 싶어 한숨을 푹푹 쉬면서 형님과 함께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형님과 제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무리한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너네 지금 당장 2천만 원만 내놓아라. 내 절친한 친구가 지금 생과사를 오갈 정도로 많이 아픈데 병원비가 모자라서 치료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하더라. 오늘 내 친구 딸이 급하게 찾아와서 돈 좀 빌려달라고 부탁하는데 내가 불쌍해서 가만히 못 있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돈 좀 구해와.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버는 돈으로는 생활비 하기도 빠듯해요. 2천만 원은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어머니, 저도 먹고 살기 바빠서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없어요. 어머니 친구분 사정은 안타깝지만 당장 그 큰 돈을 구하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당연히 예상했던 대로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화를 내며 난리를 쳤죠. 어떻게 본인의 절친한 친구가 생과사를 오간다는데 내 며느리들이 2천만 원이 없어서 그걸 못 해주냐면서요. 그러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던 아니면 구걸을 하던 당장 내일까지 어떻게든 돈을 구해오라고 하시더군요. 사실 저는 마음만 먹으면 2천만 원 정도는 구해줄 수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일을 해서 모아놓은 돈도 있고 남편조차도 존재를 모르는 부모님이 주신 목돈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부모님께서는 결혼 이후 어떤 큰일이 생길지 모른다면서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으라며 1억 원이라는 큰돈을 주셨죠. 하지만 그동안 나와 형님을 못 살게 굴었던 시어머니에게는 그 큰돈을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돈이 없다면서 모르는 척하고 시댁을 나왔죠. 저는 끝까지 모른 척하며 돈 없다고 배째라고 있으면 시어머니가 포기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돈을 받아내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더라고요. 하루가 멀다 하고 형님과 저희 집을 오가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내 친구 죽으면 네가 책임질 거냐고 협박까지 해가면서 난리를 치셨죠. 조용히 한 번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도 들어줄까 말까인데 양쪽 집을 오가면서 난리를 치니까 저는 더 도와주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 대체 왜 이러세요? 2천만 원이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 뚝딱하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어머니 친구분까지 돕고 살아요? 내 친구가 아니라 내가 누워있어도 끝까지 돈 안 줄 거야? 시애미가 집까지 쫓아와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들은 척도 안 해? 나는 오늘 네가 돈 줄 때까지 여기서 버티고 안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집 밖에 나가고 싶으면 그냥 나 밟고 지나가라. 시어머니는 막무가내로 집에 있는 중문을 막고 누워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친구분 성함을 부르면서 죽으면 안 된다고 우는 소리를 자꾸 하셨죠. 형님에게 전화를 해보았더니 시어머니는 그 집에서도 누워서 똑같은 행동을 하다가 퇴근한 아주버님이 애들 앞에서 뭐 하는 짓이냐고 하면서 쫓아냈다고 하더군요. 저희 남편도 아주버님 같이 시어머니를 쫓아내던지 설득을 해서 조용히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마마보이는 제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죠. 시어머니가 중문에 친구분 이름을 부르면서 누워있으니까 안절부절 못하더니 저에게 제가 결혼 전 모아놓은 돈이라도 드리자면서 가지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니는 결혼 전 모아놓은 돈이 있다는 것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맞아 그 돈이 있었지라고 하면서 제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월급 통장에 악몽이 시작되는구나 싶어서 한숨부터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알아서 통장을 찾아보라고 하고는 소파에 앉아 있었죠. 왜냐하면 애초에 적금 통장이 신혼집에 없었거든요. 어차피 저는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시어머니가 하도 돈 가지고 난리를 치는 통에 혹시 무슨 일 있을까봐 통장들은 다 제 차에 넣어놓고 가지고 다녔어요. 예견된 결과였지만 시어머니는 끝내 통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저에게 달라고 해봤자 꼼짝도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남편에게 어떻게든 저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오라고 하곤 돌아갔죠. 그날 이후 남편은 자꾸 저만 보이면 통장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보, 당신이 모은 돈 있잖아. 그냥 엄마 드리자. 우리 그거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 나도 절친한 엄마 친구분이 편찮으시다니까 괜히 우리 엄마가 아픈 것 같아서 신경이 쓰여서 그래. 좋은 마음으로 도와드림 좋잖아. 그러니까 통장 얼른 나한테 줘. 어? 그렇게 신경이 쓰이면 당신 돈으로 드려. 지난번에 사채빚도 다 갚고 회사 수익 상승세라고 하면서 왜 못해드리는데? 당신 돈으로 드리는 건 내가 말리지 않을게.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좋은 말로 부탁을 하면 듣는 척이라도 좀 해라. 아, 빨리 통장 내놔. 남편은 어떻게 해서든 제가 가지고 있는 적금 통장을 빼앗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썼어요. 화도 냈다가 설득을 해보려고 했다가 아주 발광을 했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도와드리고 싶으면 당신 선에서 알아서 구해드리면 되지 않겠냐면서 칼같이 쳐냈고 끝까지 통장을 지켜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적금 통장 때문에 크게 싸우게 되었고 한동안 싸늘한 분위기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저는 어느 날 형님에게 다급한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어요. 동서, 내가 방금 문자로 주소 하나 보냈거든? 지금 회사 일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집에 일이 있다고 하고 최대한 빠르게 와. 알겠지? 형님 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혹시 집에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어머니가 또 무슨 일 저질렀어요? 대체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몰라서 왜 그러냐고 묻고 있는 저에게 형님은 전화로 이야기할 일은 아니라고 제가 두 눈으로 봐야 한다면서 최대한 빠르게 오라고 하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님이 부르는데 저는 무시할 수가 없었고 문자로 온 주소로 택시를 타고 가게 되었죠. 마침 그날은 제가 휴가를 내고 집에 있었기에 큰 문제 없이 형님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해주신 주소에 도착을 해보니 무슨 논밭이 가득한 곳이었고 시골집 하나만 덜렁 있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주소를 잘못 불러드렸나 싶어 저는 택시기사님에게 잘못 오신 거 아니냐고 여쭤보았어요. 그런데 택시기사님은 도착한 곳이 제가 불러준 주소가 맞다 하시고는 쌩간히 가시더군요.
형님이 이런 곳으로 나를 부를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상하다 싶어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형님, 저 지금 문자로 보내주신 주소에 도착했는데 보니까 무슨 시골집이 하나 있고 죄다 논밭만 있는데요? 제가 잘못 온 거 맞죠? 동서 도착했어? 잠깐만, 내가 동서 있는 곳으로 갈 테니까 거기 그대로 있어. 알았지? 형님은 저에게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죠. 그렇게 3분 정도 지났을 때 멀리서 형님이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은 별 다른 말 없이 본인을 따라오라고 하시더군요. 대체 무슨 일인데 이곳으로 불렀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일단 저는 형님 뒤를 따라갔죠. 그렇게 조금 걷다 보니 평수가 꽤 되어 보이는 밭에 도착했고 형님은 저기 한번 보라고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저는 형님이 가리키는 곳으로 시선이 향했고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죠. 바로 시어머니가 감자, 고구마 등을 키우는 밭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뭘 잘못 본 건가 싶었어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농사꾼은 천한 직업이라면서 저희 친정아빠를 그렇게 무시했잖아요. 그것도 그걸 이용해서 저를 괴롭히고 윽박지르며 난리를 칠 때는 언제고 본인이 농사를 짓고 있는 모습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죠. 형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왜 어머니가 저기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거예요? 나도 지금 알게 되어서 동서한테 급하게 연락한 거라 어머니가 왜 저기서 농사를 짓고 있는지는 모르겠네. 그런데 내가 상황을 지켜보니까 밭주인이 따로 있고 지시를 받으면서 일을 하는 것 봐서는 어머니가 월급쟁이 농사꾼으로 있는 것 같아. 형님도 알고 계시죠? 어머니가 그동안 저희 친정아빠가 상황 벗은 농사 짓는 걸로 저를 얼마나 구박하고 힘들게 했는지 천한 직업이라고 아주 난리를 치더니 왜 본인은 농사일을 하고 있대요? 서러움 섞인 저의 말에 형님도 그동안 제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다 알고 있다면서 울부짖는 저를 달래주었어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악몽이 떠올라 한참 눈물을 흘리다가 겨우 진정하고는 형님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형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본인은 시어머니가 며칠 동안 계속 집까지 쫓아와 2천만 원을 달라고 애절하게 부탁을 하니까 어떻게든 돈을 해주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여기저기 친구들에게도 돈 부탁을 하고 본인이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던 돈을 탈탈 털어 2천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500만 원을 만들어서 가지고 시댁에 찾아갔다고 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형님이 집에 찾아온 줄도 모르고 늦었다고 혼나겠다며 어딘가로 다급하게 이동을 했다고 했죠. 형님은 시어머니가 혼나겠다면서 급하게 가니까 걱정이 되는 마음에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으로 뒤를 쫓아갔다고 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도착한 곳을 보니까 이곳 논밭이 가득한 시골집이었고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는 밭으로 들어가 일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아마도 제가 처음으로 도착한 그 시골집은 시어머니가 일을 하고 있는 밭의 주인이 살고 있는 듯 보인다고 했어요. 그리고 밭의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은 시어머니를 계속해서 혼내고 구박하면서 일을 시켰다고 했죠. 또 무슨 이유인진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가 밭의 주인 말에는 꼼짝 못하고 네네 하면서 시키는 대로 순순히 일을 하는 듯 보였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형님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듣게 되었고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도저히 참고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난리를 쳤어요. 형님도 걱정이 되었는지 제 뒤를 쫓아와서 상황을 지켜보더군요. 어머니, 저희 친정아빠는 농사 짓는다고 그렇게 무시하시더니 지금 여기서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천한 직업이라고 때마다 저를 괴롭히며 윽박을 지르시더니 여기서 뭐 하시냐고요? 니들이 여기 어떻게, 설마 내 뒤 미행했냐? 사람들 보기 민망하게 여기까지 쫓아와서 왜 난리야? 시어머니는 저의 행동에 많이 당황했는지 이쪽으로 와서 얘기하자고 하면서 저와 형님을 사람이 없는 한산한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저는 여전히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제가 갑자기 찾아와서 난리를 치니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그러면서 저에게 할 말 있으면 얼른 하라고 본인 바쁘다면서 오히려 재촉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동안 저희 친정아빠 무시할 땐 언제고 왜 여기서 이 일을 하고 계세요? 저 아주 궁금해 죽겠으니까 얼른 속 시원히 대답 좀 해보세요. 내가 네 친정아빠랑 같아? 니네 아빠는 밥 벌어먹기 위해 억지로 하는 일이고 나는 친구 밭에 와서 일 도와주는 거야. 니들이 오해한 거라고. 그나저나 얘네들이 누구 앞이라고 이 난리 치는 거야? 니들 내 뒤 미행했냐? 어딜 겁도 없이 미행을 하고 있어? 분명히 화를 낼 사람은 저인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본인이 난리를 치더군요. 제가 몇 번이나 정말로 친구의 밭이 맞는 거냐고 물어도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정말이라면서 왜 사람 말을 못 믿는 거냐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죠. 분명히 형님과 제가 밭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꼼짝 못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봤거든요. 하지만 끝까지 시어머니는 본인은 아니라고 하니 저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런 밭주인에게 직접 확인을 해보겠다고 했죠. 그런데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제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니 밭주인이 시어머니가 일을 하지 않고 있으니 다가오더군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저보다 먼저 밭주인에게 다가가 5분 내로 얘기 마치고 갈 테니 한 번만 봐달라면서 속닥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확실히 친구는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시어머니도 제가 대충 눈치를 챈 것 같으니까 그제야 사실대로 실토를 하더군요. 예지야, 그동안 속여서 정말 미안하다. 사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내가 사채빚이 5억이나 있어서 그래서 월급쟁이 농사꾼을 할 수밖에 없었어. 어머니가 대체 돈이 왜 필요해서 5억씩이나 사채빚을 져요? 항상 저랑 형님에게 째깍째깍 용돈 받아가시면서 뭐가 부족하다고 그 큰 돈을 빌리냐고요. 그게 제호 그놈이 진 사채빚을 돌려막겠어. 그놈이 그동안 코인에 미쳐서 4억을 날렸는데 그걸 내가 받아오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자가 불어나서 5억이 되어버렸다. 너희가 이왕 이렇게 알게 되었으니 내 돈 좀 갚아줘. 정말 황당해서 말이 밖으로 나오지 않더군요. 저에게는 분명히 원자재 값이 많이 올라서 사채를 했었다 했습니다. 같이 동업하는 친구의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었다고 했는데 시어머니에게 돌려막기를 시켰다니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더 어이가 없었던 것은 그동안 친정아빠가 농사꾼이라며 무시하고 윽박지르면 제가 순순히 적금 부어놓은 것을 내놓을 줄 알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되니까 일부러 더 시집살이를 시키고 월급 통장을 내놔라, 용돈 200만 원을 내놓아라 했던 것이었죠. 게다가 형님과 아주버님의 가게가 망하니까 난리를 쳤던 것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돈 나올 구멍이 없으니 심술이라도 부리면 남아있는 돈이라도 다 털어서 내놓지 않을까 해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이뿐만 아니라 친구분이 편찮으시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죠. 사채업자들이 이자라도 당장 내놓으라고 해서 2천만 원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되고 저와 형님은 기가 막혀서 헛웃음을 지었어요.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본인이 한 짓을 반성조차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저와 형님에게 돈을 갚아줄 거냐고 물었죠. 그 말을 듣고 그 착한 형님이 정말로 화가 났던 것인지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막말을 바가지로 하더군요. 그렇게 저와 형님은 한동안 시어머니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난리를 친 후 뒤돌아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하지만 남편은 절대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할 것 같아서 통보하기 전 집에 돌아가는 길에 변호사 사무실에 들러서 이혼소장을 작성했어요. 그리고 형님에게 들어보니 아주버님도 이번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했던 짓을 듣고 나서 진절머리가 난다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 아예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을 끊자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형님과 아주버님에게 버려지게 되었고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하게 되었죠. 물론 남편은 저에게 이혼은 절대 못한다고 했지만 이미 소송이 걸려있는 상황이라 예정대로 재판은 진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재판에서는 제 손을 들어주었죠. 그렇게 저는 남편과 무사히 이혼을 하게 되었고 재산 분할로 살고 있던 집을 받게 되었어요. 결국 전 남편은 이혼 후 짐을 싸서 집을 나가게 되었죠. 그리고 제가 이혼을 하고 약 3개월 후에 친정아빠가 스마트팜으로 상황버섯 농사를 짓게 되면서 부자 농부로 TV에 출연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걸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이 보았는지 저에게 찾아왔더군요. 예지야, 나 한 번만 도와주라. 제발 돈 좀 빌려줘. TV 보니까 네 아빠 부자라고 하던데 충분히 돈 빌려줄 수 있잖아. 그래 예지야, 그동안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도와주라. 사채업자들이 매일같이 쫓아와서 당장 돈을 달라고 하는데 엄마랑 나는 한 푼도 없어서 죽을 지경이야. 내가 왜? 우리 이혼한 사이인 거 잊었어? 나는 당신 도울 의무도 생각도 없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저는 돈 좀 해달라고 온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을 칼같이 잘라내고 밖으로 쫓아냈어요. 그리고는 혹시나 두 사람이 형님네 집에도 찾아가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알려주려고 전화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형님에게 들어보니 이미 두 사람이 집까지 쫓아와서 달라붙으려고 했답니다. 하지만 아주버님이 인연을 끊기로 마음을 굳게 먹으셨나 봐요. 바로 거절을 하고 다시는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한 번만 더 오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며 엄포를 놓았다 해요. 결국 모두에게 버려진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는 돈 한 푼 없이 이리저리 쫓겨다니게 되었다고 했죠. 나중에 형님이 다른 친척분에게 듣게 되었다면서 알려주었는데 전 남편은 사채업자들이 회사까지 쫓아와 난리를 치는 통에 큰 창피를 당했고 같이 사업하던 친구와 절연까지 하게 되면서 쫓겨나듯이 회사를 나와야 했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도 돈을 갚지 못하고 있으니 지금 현재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고 했죠. 한순간에 인생을 말아먹고 도망다니는 두 사람을 생각하면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네요. 저는 비록 이혼하게 되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형님이랑 아주버님과 자주 만나서 술도 한 잔씩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후련하기보다 씁쓸한 마음이 더 크지만 비온 뒤 땅이 굳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번 일을 발판 삼아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저에게도 좋은 일이 다가오지 않을까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많더라도 비온 뒤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나중에는 더 단단해질 테니 포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만이 깃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기막힌 사연을 듣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